캐나다 엘버타주 남동부에 있는 메디시넷. 이 도시는 오랫동안 평화롭고 조용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 아래로 자동차 몇 대만 지나갈 뿐 소음도 긴장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할 일도 전국 뉴스로 이어질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한 가족 전체가 살해되는 사건은 이 도시의 역사 속에서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2006년 4월 23일 이전까지는 말이죠. 마크와 데보라 부부의 삶은 처음부터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약물과 알코올에 의존했고 관계는 반복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겪었고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두 사람은 만났고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중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지만 그 공포를 이기고자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정하고 통제를 통해 삶을 극도로 단순화했습니다. 하루의 시간표를 만들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그들 자신에게는 생존 전략이었고 아이들에게는 곧 가정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집은 항상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고 일정은 정확했습니다. 아이들의 외출 시간, 컴퓨터 사용, 옷차림까지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부모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동시에 통제이기도 했습니다. 장녀인 제스민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밝았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학교에서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의 제스민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집은 안전한 공간이기보다는 항상 평가받는 장소였습니다. 무엇을 입는지,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모든 선택에는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동생 저스틴은 아직 세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보호자였고 집은 안전했으며 누나는 놀이 상대였습니다. 같은 집, 같은 부모 아래에서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세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며 제스민의 세계는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그중 인터넷은 규칙이 닿지 않는 공간이었고 그녀는 이것에 빠져들었죠. 특히 그녀는 고스에 매료되어 검은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부모의 세계와 자신을 분리하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스민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고 경계는 느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11살 연상인 제레미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폭력과 방임이 반복된 환경 속에서 자라 정서적으로는 이미 여러 차례 붕괴를 겪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늑대인간이라 불렀습니다. 그 설정은 취향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약함을 감추기 위한 허세였고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기 위한 갑옷이었습니다. 제스민에게 제레미는 금지된 세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존재. 그녀에게 그는 자신을 의심 없이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메시지 속에서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통제 없이 증폭되었습니다. 곧 마크와 데보라는 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차단했고 외출을 제한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위기 관리였지만 제스민의 관점에서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스민의 사고는 급격히 왜곡됐습니다. 부모가 문제다. 부모가 사라지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녀는 제레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올버트 스톤의 킬러라는 영화를 보고 주인공의 모습에서 자신들을 투영했습니다. 영화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미키가 멜로리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들은 이유 없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다닙니다. 현실의 폭력이 로맨스로 포장된 세계. 그들은 그 서사를 현실에 겹쳐 놓습니다. 2006년 4월 23일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제레미는 술과 약에 취한 상태로 지하 창문을 통해 제스민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들은 데보라가 깨어났고 그녀는 지하실로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흉기를 들고 있는 제레미와 마주쳤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에게 살해됐습니다.
비명을 듣고 내려온 마크는 제레미에게 달려들었지만 흉기를 든 그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크의 왜라는 질문에 그는 당신 딸이 원했어요 라고 대답했죠. 위층에 있던 막내 저스틴은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움을 부를 시간도 도망칠 기회도 없었고 나쁜 사람의 손에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훗날 여기서 제레미와 제스민의 의견이 갈리는데 둘은 서로가 저스틴을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직후 제레미는 제스민을 남겨둔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제스민은 흉기를 닫고 캔버스 가방에 옷가지와 세면 도구를 챙긴 뒤 어머니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근처 ATM에서 현금을 찾았고 택시를 타고 제레미의 트레일러로 갔죠. 그날 오전 늦게 그들은 제레미 친구의 집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들이 다른 참석자들과 즐겁게 웃으며 대화하고 정열적으로 입을 맞추는 등 불과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전혀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제레미는 또한 사람들에게 마크와 몸싸움 중 다친 눈을 자랑하듯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자친구의 가족을 죽였다고 불쑥 내뱉으며 물고기 배를 가르듯 죽였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스민은 이에 맞장구를 치며 내 남동생은 목에서 꾸르륵 소리를 내더라 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들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제스민과 약속이 있던 친구가 그녀의 집에 갔다가 창문을 통해 쓰러져 있는 마크와 데보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은 장녀인 제스민만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학교 사물함에서 그림이 발견됐는데 불타는 집 앞에 웃고 있는 두 남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온라인에서 제레미라는 남성과 어울렸고 그들이 나눈 대화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좀 전까지 파티에 참석했고 거기서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했다는 것도 확인했죠. 이 시점에서 단순한 강도나 외부 침입이 아니라 가족 내부와 연관된 사건으로 빠르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스민의 도주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레미와 함께 도시를 벗어날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없었고 도망칠 경로도 정교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들은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고스 차림의 소녀, 띠동갑으로 보이는 남성, 그 조합은 은신에 적합하지 않았죠. 결국 다음날 그들은 근처 도시의 편의점을 배회하다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 중 K씨라는 이는 나중에 살인 방조죄로 기소됐다가 유죄 인정 합의의 일환으로 1년간의 가택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제스민은 자신을 비극의 중심인물, 영화의 주인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고는 여전히 상상 속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레미는 자신이 마크와 데보라 두 명만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그는 3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형은 동시 집행이기에 25년 뒤 가석방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어렸던 제스민이었습니다. 법정에 놓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검찰은 이 사건이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자 기록은 단계적이었고 행동은 구체적이었으며 사건 이후 어설펐지만 도주 역시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이죠. 나이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성숙한 정신세계의 그녀가 이용당했다. 하지만 법정은 감정이 아닌 기록을 봤습니다. 제스민의 문자, 부모를 제거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표현, 사건을 앞두고의 태도,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유지된 관계. 배심원단 역시 오랜 시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유죄를 판결했고 2007년 11월 8일에 재판부는 10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미 구금된 기간과 이후 정신병원 4년, 지역사회에서 조건부 감독하에 4년 반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5월 6일에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됐고 범죄 기록은 말소됐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메디시넷은 조용한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슬픔을 주는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